마음, 나스메 소세키. (2부) 부모님과 나. 1. 고향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의 병세는 의외로 지난번에 뵈었을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어서 오너라. 그래, 어쨌든 졸업했다니 정말 장하구나. 얼른 세수하고 올 테니 잠깐 기다리렴. 아버지는 뜰에서 뭔가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햇볕을 가리기 위해 낡은 밀짚 모자 뒤에 동여맨 꾀지지한 손수건을 나부끼며 우물이 있는 뒷곁으로 나갔다. 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나는 기대 이상으로 기뻐해주는 아버지의 말에 몸둘 바를 몰랐다. 졸업하다니 정말 장하구나. 아버지는 몇 번이나 그 말을 되풀이했다. 나는 속으로 기뻐하는 아버지의 표정과 졸업식 날 저녁의 식탁에서 축하하네. 라고 말하던 선생님의 표정을 비교해 보았다. 대단치 않은 일에 크게 기뻐하는 아버지보다도 겉으로는 축하해 주면서 속으로는 하찮게 여기던 선생님 쪽이 오히려 더 고상해 보였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무지에서 나오는 촌스러움이 마음에 거슬렸다. 대학을 졸업한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요. 해마다 수백 명씩 졸업하는걸요. 잠자코 듣기만 하던 내가 결국 한마디 던졌다. 그러자 아버지의 안색이 바뀌었다. 단지 졸업한 것만 갖고 대단하다는 건 아니야. 물론 졸업한 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내 말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 네가 그걸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나는 아버지의 다음 말을 듣고 싶었다. 얘기하고 싶지 않은 듯 머뭇거리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말하자면 그건 나 자신이 대단하다는 말이기도 하지. 너도 알다시피 나는 병에 걸렸지 않니? 작년 겨울에 네가 내려왔을 때 나는 기껏해야 서너 달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운이 좋은 건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구나. 거동하는데 불편함도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단다. 이럴 때 네가 대학을 졸업한 거야. 그러니 기쁘지 않겠니?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나 죽은 뒤에 졸업하는 것보다는 아직 멀쩡할 때 졸업하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더 기쁘지 않겠니? 큰 뜻을 품고 있는 네 입장에서야 고작 대학을 졸업한 걸로 장하다 하는 게 듣기 거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또 그게 아니잖니. 그러니까 졸업은 너보다 나한테 더 대단한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무 죄송해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그 시기도 내가 졸업하기 전으로 예상했던 것 같다. 그런데도 나는 내 졸업이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지도 못했으니 정말 한심할 따름이었다. 나는 가방 속에서 졸업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부모님 앞에 내놓았다. 졸업장은 뭔가에 짓눌려 원래의 모습을 잃었다. 아버지는 구겨진 졸업장을 정성스레 폈다. 이런 건 둘둘 말아서 들고 와야지. 안에 심이라도 넣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고 어머니도 옆에서 한마디 했다. 아버지는 졸업장을 잠시 들여다본 뒤 도코노마로 다가가 눈에 잘 띄도록 정면으로 세워놓았다. 다른 때 같았으면 금방 뭐라고 했겠지만 그때는 나도 평소와 달랐다.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아버지를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그런데 도리노코가미로 만든 졸업장은 한 번 구겨지고 나니 아버지의 의도와는 달리 좀처럼 세워지지 않았다. 금세 원래 구겨진 상태로 돌아가 힘없이 쓰러졌다. 2. 나는 어머니를 따로 불러내 아버지의 병세에 대해 물었다. 아버지는 건강한 사람처럼 뜰에서 뭔가 하시던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야.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어머니는 의외로 태연했다. 도해지에서 멀리 떨어진 숲과 밭에 둘러싸여 사는 여자들이 그렇듯이 어머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다. 그래도 지난번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는 크게 놀라며 걱정하지 않으셨던가. 나는 왠지 묘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 의사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만큼 불가사의 한 것도 없다는 거야. 의사가 그 정도로 심각하게 말했는데도 지금까지 정정하게 지내고 있으니 말이다. 나도 처음에는 걱정이 돼서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버지가 가만히 누워 계실 뿐이냐. 조심하라고 해도 워낙 고집이 세신 분이라서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내 말은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니까. 나는 지난번 고향에 내려왔을 때 억지로 이부자리를 걷게 하고 수염도 깎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제 괜찮아. 네 어머니가 괜히 법석을 떠는 게 문제지. 라고 했던 아버지의 말을 생각해보면 꼭 어머니만 탓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곁에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죠. 라고 말하려던 나는 조심스런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아버지의 병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치듯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선생님과 사모님에게 얻은 지식에 불과했다. 어머니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저 어머, 똑같은 병을 앓으셨구나. 안 됐네. 그분들은 몇 살 때 돌아가셨다니? 라는 식으로 물어볼 뿐이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그쯤에서 어머니와의 대화를 끝내고 직접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는 진지하게 내 말을 들어주었다. 그래, 맞는 말이야. 하지만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게 뭔지는 단연간의 경험상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야. 하고 아버지는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것 보렴. 하고 쓴웃음을 지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아버지는 이미 각오하고 계셨어요. 이번에 제가 졸업한 걸 무척 기뻐하신 것도 다 그 때문이에요. 졸업하는 걸 못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기운이 있을 때 제가 졸업장을 갖고 왔으니 그게 기쁜 거라고 말씀하신걸요. 겉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속으로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실 거야. 그런가요? 아직 10년, 20년은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니까. 물론 가끔 나한테 불안한 듯이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나도 이대로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죽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혼자 이 집에서 살 생각이냐? 하고 말이야. 나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머니 혼자 남게 될 낡고 넓은 시골집을 상상해 보았다. 아버지가 없어도 이 집이 과연 이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형은 어떻게 할까?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이곳을 떠나 도쿄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머니를 앞에 두고 문득 아버지가 아직 온전하실 때 내 몫의 재산을 확실히 챙겨두라는 선생님의 말을 떠올렸다. 그래도 입버릇처럼 죽는다 하는 사람치고 일찍 죽는 법이 없으니까 크게 걱정하진 않아. 네 아버지도 죽는다 하시지만 앞으로 몇 해를 더 살지 모르잖니. 그보다는 묵묵히 지내는 멀쩡한 사람이 더 위험한 거야. 나는 어떤 논리나 통계에서 비롯된 말인지 알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진부한 얘기를
그저 묵묵히 듣고 있었다. 3. 부모님은 나를 위해 팥밥을 지어 동네 사람들을 대접하겠다는 말을 꺼냈다. 고향에 내려온 날부터 어쩌면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은근히 걱정하고 있던 나는 바로 사양했다. 너무 요란하게 그러지 마세요. 나는 시골 사람들이 싫었다. 먹고 마시기 위해 찾아오는 그들은 대개 무슨 건수가 생기기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술자리에서 그들의 시중을 드는 것을 고역으로 여겼다. 하물며 나를 위해 그들을 불러들이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 차마 그런 천박한 사람들을 불러 야단법석을 떨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저 너무 요란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자꾸 요란하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야.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일인데 잔치를 벌이는 건 당연하지.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는 내가 대학을 졸업한 것을 마치 며느리라도 얻은 것처럼 대단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꼭 잔치를 벌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뭐라고 한다니까.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들은 이런 경우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나면 금방 뭐라고 수군댈 사람들이었다. 도쿄하고 달리 시골에선 말들이 많잖니.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 네 아버지의 체면도 있으니까. 하고 어머니가 한마디 거들었다. 나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아무래도 지금은 두 분의 뜻을 따르는 게 좋을 듯 싶었다. 단지 저를 위한 거라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할까봐 그런 거라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두 분께 폐가 되는 일을 제가 어떻게 고집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지. 아버지는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는 꼭 너를 위해 그러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너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고 있잖니. 어머니는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종잡을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다. 그 말수만으로 따지면 아버지와 내가 한 말을 다 합쳐도 모자랄 정도였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너무 따지기를 좋아해서 탈이야. 아버지가 한 말은 이것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간단한 말 한마디에서 아버지가 평소에 내게 갖고 있는 불만의 실체를 보았다. 그때는 내 말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아버지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다시 태도를 바꾸어 손님을 초대한다면 언제가 좋겠느냐고 내 형편을 물어보았다. 별다른 일도 없이 고향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내는 나에게 그렇게 물은 것은 아버지가 먼저 숙이고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의 그 자상함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나는 아버지와 의논해 잔치 날짜를 정했다. 그런데 그날이 되기 전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 메이지 천황의 병환 소식이 전해졌다. 신문을 통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간 그 소식은 시골의 한 집안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을 거쳐 가까스로 결정한 나의 졸업 축하 잔치를 단번에 날려버렸다. 아무래도 잔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안경을 쓰고 신문을 보던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접하고 당신의 병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불과 얼마 전에 여느 해처럼 졸업식에 참석하셨던 천황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4. 식구수에 비해 너무 넓고 낡은 고향집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보릿짝에 든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좀처럼 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번잡한 도쿄의 하숙집 2층에서 저 멀리 지나가는 전철 소리를 들으며 책장을 한 장씩 넘기는 게 마음도 긴장되어 공부가 잘 됐다. 나는 걸핏하면 책상에 엎드려 선잠을 잤다. 때로는 아예 베개까지 꺼내 제대로 자리 잡고 낮잠을 즐기기도 했다. 잠에서 깨어나자 매미 소리가 들렸다. 꿈속에서부터 계속 이어진 듯한 그 소리는 한순간 갑자기 요란스럽게 고막을 휘저었다. 가만히 그 소리를 듣자면 이따금 슬픈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는 펜을 들고 친구들에게 짧은 엽서나 긴 편지를 썼다. 친구 중 몇 명은 도쿄에 남아 있었다. 또 몇몇은 먼 고향으로 내려갔다. 답장을 보내오는 친구도 있고 아무런 소식도 없는 친구도 있었다. 물론 나는 선생님도 잊지 않았다. 고향에 돌아온 뒤에 나라는 식의 제목으로 원고지 3장 분량의 글을 써서 보내기로 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나니 문득 선생님이 아직 도쿄에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 내외가 함께 집을 비울 때는 쉰쯤 되는 기리삭의 머리를 한 아주머니가 와서 집을 봐주곤 했다. 언젠가 내가 선생님에게 저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선생님은 누구일 것 같으냐고 반문했다. 나는 그 사람이 선생님의 친척일 거라고 잘못 생각했다. 선생님은 내겐 친척이 없네. 라고 대답했다. 선생님은 고향에 있는 친척들과 일체 소식을 끊고 지냈다. 내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 아주머니는 선생님과 무관한 사모님의 친척이었다. 선생님에게 편지를 붙일 때 문득 폭이 좁은 오비를 뒤로 편하게 묶은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만일 선생님 내외가 어디론가 피서를 떠난 뒤에 이 편지가 도착한다면 그 아주머니는 이것을 곧바로 피서지로 보내줄 만큼 재치 있고 친절한 사람일까 하고 생각했다. 물론 그 편지에는 별다른 중요한 내용이 없다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저 외로웠던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끝내 답장은 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지난 겨울에 내려왔을 때만큼 장기를 두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장기판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도코노마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특히 천황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한 뒤로 아버지는 자주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매일 신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읽었다. 그리고 읽은 신문을 일부러 내게 갖고 와서 보여주었다. 이것 봐라. 오늘도 천자님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구나. 아버지는 천황을 항상 천자님이라고 불렀다. 황송한 얘기지만 천자님의 병환도 내 병하고 비슷한 모양이야.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말을 듣자 아버지가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괜찮으실 거야.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아직 이렇게 멀쩡하니까. 아버지는 스스로 멀쩡하다고 말했지만 나름대로 당신에게 닥칠 위험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내심 병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어머니 말처럼 10년이나 20년쯤 더 살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께 장기라도 두자고 얘기해보렴. 나는 도코노마에 있는 장기판을 바닥에 내려놓고 먼지를 닦아냈다. 5. 아버지의 기력은 점점 쇠약해졌다. 나를 놀라게 했던 손수건 달린 낡은 밀짚 모자는 자연스레 방치되었다. 나는 검게 그을린 선반 위에 놓인 그 모자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함부로 몸을 움직이실 때는 좀 더 조심해 주셨으면 하고 걱정했다. 아버지가 계속 들어앉게 되자 이전처럼 몸을 움직이는 편이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 어머니와 자주 이야기했다. 기분이 우울해져서 그런 거야.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는 천황의 병과 아버지의 병을 결부시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기분이 아니라 정말로 몸이 안 좋은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기분보다는 몸 상태가 나빠지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심 멀리서 용한 의사라도 불러 한 번 더 진찰을 받아볼까 하고 생각했다. 네가 올여름은 재미없게 보내겠구나. 힘들여 졸업했는데 축하잔치도 못 해주고 아버지의 몸 상태도 저렇고 게다가 천자님까지 병환 중이시니 차라리 네가 내려왔을 때 바로 손님들을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내려온 것은 7월 5일인가 6일이고 부모님이 나의 졸업 축하를 위해 손님들을 부르자는 말을 꺼낸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그리고 마침내 정해진 잔치 날짜가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 뒤였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느긋한 시골로 돌아온 나는 그 덕분에 내키지 않은 사교상의 고역에서 벗어난 셈이었지만 어머니는 그런 내 속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다. 천황의 승하 소식이 보도되자 아버지는 신문을 손에 쥐고 전자님도 결국 돌아가셨구나. 이제 나도... 하고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시내에 나가 얇은 검은색 천을 샀다. 그 천으로 깃봉을 감싸고 깃대 끝에 새치넓이의 검은 리본을 달아 대문 옆에 비스듬히 꽂았다. 깃발과 검은 리본이 바람 없는 허공에서 힘없이 축 늘어졌다. 우리 집 낡은 대문의 지붕은 지프로 덮여 있었다. 비바람에 고스란히 노출된 그 지붕은 어느새 엷은 잿빛으로 변했고 들쑥날쑥한 곳도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나는 혼자 문 밖으로 나가 하얀 모슬린 천에 염색된 빨간색 동그라미와 검은 리본을 바라보았다. 그 배경이 된 꾀재재한 초가 지붕도 함께 바라보았다. 언젠가 선생님은 내게 자네 고향집의 구조는 어떤가? 내 고향과는 많이 다른가? 하고 물어본 적이 있다. 나는 내가 태어난 이 오래된 집을 선생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또한 선생님에게 보여드리기가 부끄럽기도 했다. 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 책상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신문을 읽으며 멀리 도쿄의 모습을 떠올렸다. 나는 일본에서 가장 큰 도시가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상상해 보았다. 그런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어떻게든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불안으로 술렁거리는 도시에서 한 점의 등불과 같은 선생님의 집을 보았다. 그때 나는 그 불빛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소용돌이 속으로 자연스럽게 빨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 불빛이 머지않아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도 물론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이번 일에 대해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려고 펜을 들었다. 하지만 10줄쯤 쓰다가 그만두었다. 쓰다만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선생님에게 그런 편지를 보낸다고 뭔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전래에 비춰볼 때 도저히 답장을 보내줄 것 같지도 않았다. 나는 외로웠다. 그래서 편지를 썼고 답장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6. 8월 중순쯤 나는 한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지방의 어느 중학교에 교사 자리가 났는데
가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었다. 그 친구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직접 그런 자리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 자리도 처음에는 자기에게 제의가 들어온 것인데 자기는 더 좋은 곳에서 근무하게 되어 내게 양보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알려준 것이었다. 나는 즉시 거절의 편지를 보냈다. 지인들 중에 교사 자리를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으니 그쪽에 소개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나는 답장을 보낸 뒤에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두 분 모두 내 결정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런 곳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자리를 구할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니 두 분이 내게 얼마나 크게 기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부모님은 이제 갓 졸업한 내게 과분한 지위와 수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요즘엔 좋은 자리를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특히 형하고 저는 전공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예전처럼 쉽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하지만 졸업한 이상 얼른 직장을 구해서 독립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도 곤란하다. 남들이 대개 둘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는데 아무 대답도 못하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니? 아버지가 얼굴을 찡그렸다. 아버지의 사고 범위는 오랫동안 익숙해진 고향 마을을 벗어나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대학을 졸업하면 월급을 얼마쯤 받는다느니 한 100엔쯤 될 것 같다느니 하는 말을 들었던 아버지는 체면이 깎일까 걱정되어 내가 얼른 독립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대도시를 근거지로 생각하는 나는 물구나무를 서서 거꾸로 걷는 기이한 인간이나 다름없었다. 사실 가끔은 그런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내 생각을 그대로 밝히기에는 사고방식의 차이가 너무 심한 두 분 앞에서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네가 자주 얘기하는 그 선생님한테 이럴 때 한번 부탁해보면 어떻겠니? 어머니는 선생님을 그런 식으로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었다. 그 선생님은 내게 고향에 내려가면 부친이 온전하신 동안에 얼른 재산을 챙겨놓으라고 했던 사람이다. 졸업을 했으니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할 사람은 아니었다. 그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하고 아버지가 물었다. 아무 일도 안 하세요. 하고 내가 대답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선생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도 분명히 그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아무 일도 안 한다니 그게 무슨 얘기냐? 네가 그토록 존경하는 분이라면 뭔가 하는 일이 있을 것도 같은데. 아버지는 그렇게 은근히 나를 비꼬았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은 다들 세상에 나가 상당한 지위에서 일하고 있었다. 일 없이 노는 것은 야쿠자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나 같은 사람도 월급 받고 일하지는 않지만 그냥 놀고 먹지는 않잖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계속 말없이 듣기만 했다. 네 말대로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면 분명 좋은 자리를 알아봐 주실 거야. 부탁은 해봤니? 하고 어머니가 물었다. 아니요. 그럼 모르실 거 아니니 왜 부탁하지 않았어? 편지라도 한번 띄워보렴. 네. 나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7. 아버지는 분명히 자신의 병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사가 찾아올 때마다 꼬치꼬치 캐물어 상대를 곤란하게 하는 성격도 아니었다. 의사 역시 환자에게 말하기를 꺼려했다. 아버지는 사후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필경 당신이 떠난 뒤의 집안을 상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네. 기껏 가르치고 나니까
집에 내려오지도 않잖아. 자식하고 떨어지려고 공부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야. 부모님이 공부시킨 형은 지금 먼 지방에서 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나 역시 도쿄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러니 자식들을 키운 아버지가 그렇게 푸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시골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될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심정도 당연히 착잡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시골집에서 벗어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어머니도 살아생전에는 절대 떠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아버지는 당신이 돌아가신 뒤에 텅 빈 집에 외로이 남게 될 어머니를 못내 불안하게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내게 도쿄에서 번듯한 직장을 얻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모순된 얘기가 아닌가. 나는 그 모순을 의아하게 여기는 한편 그 덕분에 다시 도쿄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나는 부모님 앞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 나는 선생님에게 집안 사정을 소상히 적은 편지를 보냈다.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으니 일자리를 주선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편지를 쓰면서도 선생님이 내 부탁을 들어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설령 들어주고 싶어도 활동 범위가 좁은 선생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며 편지를 썼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은 분명히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편지를 붙이기 전에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머니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편지를 읽지 않았다. 그래? 그럼 얼른 보내렴. 그런 일은 남이 신경 써주기보다는 자기가 서둘러야 하는 거야. 어머니는 아직도 나를 어린애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은 나 자신도 어린애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편지만으로는 직장을 얻기 힘들어요. 어차피 9월쯤에 도쿄에 올라가야 해요. 그야 그렇겠지. 그래도 혹시 그 사이에 좋은 자리가 생길지 모르니 미리미리 부탁해두는 게 좋아. 네. 어쨌든 답장은 올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해요. 선생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매우 꼼꼼한 분이었다. 나는 선생님의 답장이 오기를 은근히 기다렸다. 하지만 결국 내 예상은 빗나갔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선생님으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어디로 피서라도 가신 모양이에요. 나는 어머니에게 변명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변명이기도 했다. 뭔가 이유를 꾸며내서라도 선생님을 변호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가끔 아버지가 병환 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차라리 얼른 도쿄로 올라가 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런데 아버지도 당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었다. 훗날을 걱정하면서 그에 대한 대처는 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선생님이 충고했던 재산 분배에 관한 얘기를 아버지에게 내비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8. 9월로 접어들자 나는 마침내 도쿄로 돌아가기로 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당분간은 종전대로 생활비를 붙여달라고 했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좋은 자리를 구할 수 없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바라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도쿄에 가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물론 생활비는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붙여주시면 돼요. 하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게 그런 좋은 일자리가 생길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 물정의 어두운 아버지는 여전히 그 반대 상황을 믿고 있었다. 그야 얼마 안 되는 기간일 테니 어떻게든 마련해주마. 아무튼 너무 오래 끌진 마라. 좋은 직장이 생기면 바로 독립해야지. 원래 학교를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을 쓸 줄만 알지 벌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 아버지는 그 외에도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그 잔소리 중에는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셨는데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을 모시고 있어. 하는 말도 있었다. 나는 그런 말들을 그저 묵묵히 듣기만 했다. 잔소리가 얼추 끝나갈 즈음 나는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아버지는 언제 올라갈 거냐고 물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올라가고 싶었다. 어머니하고 상의해서 정하거라. 그렇게 할게요. 그때는 나도 아버지에게 의외로 고분고분했다. 나는 되도록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시골을 떠나고 싶었다. 아버지는 다시 나를 불러세웠다. 네가 도쿄로 올라가면 집이 또 텅 비겠구나. 나하고 네 어머니밖에 없으니까. 내가 몸이라도 성하면 좀 나을 텐데. 지금 같아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나는 나름대로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책들이 어지럽게 널린 방에 앉아 불안해하는 아버지의 표정과 말을 몇 번이고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다. 그때 또 매미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지난번에 들었던 것과는 다른 애매미가 우는 소리였다. 나는 여름의 고향에 내려와 요란하게 울어대는 매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왠지 마음이 서글퍼지곤 했다. 나의 서글픔은 언제나 그 벌레의 요란한 울음소리를 통해 가슴속 깊숙이 젖어드는 듯했다. 그럴 때면 가만히 앉아서 나 자신을 돌아보곤 했다. 내 슬픔은 이번 여름의 귀성한 뒤로 점차 그 느낌이 바뀌었다. 유지매미 소리가 애매미 소리로 바뀌듯 내 주변 사람들의 운명이 커다란 윤회 속에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쓸쓸해 보이는 아버지의 표정과 말을 되새기는 한편 편지를 보냈는데도 답장을 주지 않는 선생님을 떠올렸다. 선생님과 아버지는 내게 정반대의 인상을 심어주고 있어 비교할 때든 연상할 때든 머릿속에 함께 떠올리기 쉬웠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난다면 부자간의 정에 따른 아쉬움만 남을 뿐이다. 하지만 선생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는 게 많았다. 내게 들려주기로 약속한 과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말하자면 내게 있어 선생님의 세계는 아직 어두침침했다. 나는 그곳을 벗어나 밝은 곳까지 가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선생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내게 커다란 고통이었다. 나는 어머니와 상의한 끝에 도쿄로 떠날 날을 정했다. 9. 내가 떠나기로 한 날이 가까워졌을 즈음 아버지가 갑자기 또 쓰러지셨다. 아마도 출발하기 이틀 전 저녁이었던 것 같다. 나는 그때 책과 옷가지를 가득 넣은 고리짝을 묶고 있었다. 아버지는 욕실에서 목욕을 하던 중이었다. 아버지의 등을 닦아주러 들어갔던 어머니가 큰 소리로 나를 불렀다. 어머니는 알몸인 아버지를 뒤에서 부둥켜 안고 있었다. 서둘러 방으로 옮기고 나니 아버지는 이제 괜찮다고 했다. 불안한 마음에 머리맡에 앉아 물수건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식혀주던 나는 9시가 다 돼서야 겨우 저녁을 대충 먹었다. 다음 날이 되자 아버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좋아졌다. 나의 만류를 뿌리치고 혼자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제 괜찮다. 아버지는 작년 말에 쓰러졌을 때도 내게 똑같이 말했다. 그때는 아버지의 말대로 정말 괜찮았다. 이번에도 어쩌면 괜찮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사는 그저 조심해야 한다는 말만 할 뿐 몇 번을 물어봐도
확실하게 얘기해주지 않았다. 나는 불안한 나머지 예정된 날이 되어도 도쿄로 떠나지 못했다. 좀 더 상태를 지켜본 뒤에 올라갈까요? 하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렇게 해주겠니? 하고 어머니가 부탁하는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앞뜰이나 뒷마당을 돌아다닐 때는 태평하게 지켜보기만 하더니 막상 이런 일이 생기자 지나칠 정도로 걱정하며 애를 태웠다. 오늘 도쿄로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니? 하고 아버지가 물었다. 네, 좀 더 이따 가기로 했어요. 하고 내가 대답했다. 나 때문이냐? 하고 아버지가 되물었다. 나는 잠깐 머뭇거렸다. 그렇다고 대답하면 아버지는 당신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미안하구나. 라고 말하고는 앞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내버려진 고리짝을 바라보았다. 고리짝은 언제라도 들고 나갈 수 있을 만큼 단단히 묶여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 앞에 서서 다시 끈을 풀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좌불안석 상태로 다시 사나흘을 보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또 쓰러지셨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 왜 자꾸 저러시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무척 불안해 보였다. 나는 형과 여동생에게 전보를 칠 마음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에서는 고통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얘기하는 것을 보면 감기에 걸렸을 때와 다를 바 없었다. 게다가 식욕은 평소보다 더 좋았다. 곁에서 주의를 줘도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맛있는 거라도 실컷 먹고 죽어야지. 맛있는 것을 먹겠다는 아버지의 말이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다. 아버지는 정말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도시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밤이 되면 쌀과자를 구워 우적우적 씹어 먹었다. 꼭 걸신 들린 사람 같네. 그래도 장은 아직 튼튼하신 모양이야. 어머니는 걱정해야 할 부분을 오히려 마음의 위안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면서 흔히 환자에게 사용하는 걸신이라는 옛말을 무엇이든 먹고 싶어 한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큰아버지가 병문안을 왔을 때 아버지는 그만 돌아가려는 큰아버지를 한사코 놔주지 않았다. 적적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지만 어머니와 내가 음식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한다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았다. 10. 아버지의 병세는 일주일 이상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나는 그 사이에 규슈에 있는 형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여동생에게 보낼 편지는 어머니에게 쓰라고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마 이것이 아버지의 병세에 대해 두 사람에게 전하는 마지막 편지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두 편지에 큰일이 생기면 전보를 칠 테니 곧바로 달려오라고 써넣었다. 형은 직장 생활에 항상 바빴고 여동생은 임신 중이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위독하지 않는 한 당장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연락을 받고 애써 내려왔는데 이미 때가 늦었다면 그 또한 괴로운 일이다. 나는 전보를 치는 시기에 대해 남모를 회의감을 느꼈다. 나도 뭐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만은 알고 계세요. 여기 있는 시내에서 모셔온 의사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나는 어머니와 의논해 의사의 주선으로 마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한 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아버지는 머리맡에서 인사하는 흰옷 입은 여자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는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눈앞에 다가온 죽음 자체는 알아채지 못했다. 조만간 병이 나으면 도쿄에 한번 놀러 가야겠구나.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사는 동안에 다 해봐야 해. 어머니는 마지못해 그때는 저도 데려가줘요. 하고 맞장구를 쳤다. 때로는 아버지의 모습이 무척 쓸쓸해 보였다. 내가 죽으면 모쪼록 어머니를 잘 보살펴드려라. 나는 내가 죽으면이라는 말을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내가 졸업하던 날 저녁, 선생님은 사모님에게 그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내가 도쿄를 떠나기 직전의 일이었다. 나는 웃음 띤 선생님의 얼굴과 불길하다며 귀를 막던 사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의 내가 죽으면이라는 말은 단지 가정일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에게 들은 말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실이었다. 나는 선생님을 대하던 사모님처럼 아버지를 대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무슨 말이든 해서 아버지를 위로해드려야 했다. 그런 약한 말씀 하지 마세요. 조만간 병이 나으면 도쿄로 놀러 가시기로 하셨잖아요. 어머니와 함께요. 이번에 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요. 전차 노선도 꽤 많이 생겼거든요. 전차가 다니게 되면 자연히 거리의 집들도 달라지고 구획 정비도 새로 하잖아요. 도쿄가 잠잠해지는 시간은 아마 24시간 중에 1분도 안 될걸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말까지 꺼내게 되었다. 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집에 환자가 있으니 자연히 드나드는 사람도 많아졌다. 근처에 사는 친척들은 이틀에 한 번꼴로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왔다. 개 중에는 약간 먼 곳에 살고 있어서 평소에는 얼굴 보기 힘든 사람도 있었다. 큰일 나는가 싶었는데 이 정도라면 괜찮아. 말도 제대로 하고 얼굴도 멀쩡하잖아. 라며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내가 처음 내려왔을 때만 해도 쥐 죽은 듯 조용했던 집이 이런 일로 점점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병세는 계속 악화될 뿐이었다. 나는 어머니와 큰아버지와 의논한 끝에 마침내 형과 여동생에게 전보를 쳤다. 형은 즉시 오겠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매제도 곧 출발하겠다고 했다. 매제는 여동생이 지난번 임신했을 때 유산했던 만큼 이번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는 얘기를 꺼냈다. 아무래도 여동생을 대신해 자기가 오려는 것 같았다. 10일.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아직 조용한 시간을 가질 여유가 있었다. 가끔은 책을 펴고 10페이지 정도 읽을 시간도 있었다. 일전에 단단히 묶어놓았던 고리짝은 어느새 끈이 풀어져 버렸다. 나는 그 속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이것저것 다시 꺼냈다. 나는 도쿄를 떠날 때 세웠던 올여름의 계획을 돌이켜보았다. 내가 한 일은 그 계획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나는 지금껏 그런 상황에서 찾아드는 불쾌감을 여러 번 경험했다. 하지만 이번 여름처럼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적은 드물었다. 이것이 세상사라고 생각하면서도 찜찜한 그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이런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병에 대해 생각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의 일도 상상해 보았다. 그와 동시에 선생님의 일도 생각했다. 나는 그 불쾌한 기분의 양끝에 서 있는 사회적 지위와 학력, 그리고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내가 아버지의 머리맡을 떠나 책들이 흩어져 있는 내 방에서 혼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자 어머니가 얼굴을 내밀었다. 낮잠이라도 좀 자렴. 너도 무척 피곤할 텐데. 어머니는 내 기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도 어머니에게 그런 이해를 기대할 정도로 어리지는 않았다. 나는 간단히 고맙다고 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는요? 하고 내가 물었다. 지금 곤히 주무시고 계셔. 하고 어머니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선생님한테는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니? 어머니는 일전에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 그때 나는 선생님이 꼭 답장을 보내줄 거라고 어머니에게 장담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도 부모님이 바라는 답장이 오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결국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속인 셈이었다. 한 번 더 편지를 보내보렴.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소용없는 편지를 몇 통 보내는 게 어머니에게 위안이 된다면 굳이 거부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용건으로 선생님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나에게도 고통이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선생님에게 하찮게 여겨지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했다. 내가 보낸 의뢰 편지에 대해 아직까지 답장이 없는 것도 혹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다. 편지를 쓰는 거야 상관없지만 이런 건 편지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도쿄에 올라가 직접 부탁하며 돌아다녀야죠. 하지만 아버지가 저러고 계시는데 네가 어떻게 도쿄에 갈 수 있겠니? 그러니까 저도 이러고 있죠. 아버지의 상태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야 당연하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중환자를 내버려두고 어떻게 마음 편히 도쿄로 갈 수 있겠어. 나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를 측은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왜 이렇게 어수선할 때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아버지의 병환에 대한 생각을 접은 채 조용히 책을 읽을 여유를 갖게 된 것처럼 어머니도 눈앞의 환자를 잊은 채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생긴 건가 하며 의아해했다. 그때 어머니가 실은 하고 말을 꺼냈다. 아직 살아계실 땐 네 취직 자리가 정해지면 아버지도 마음을 놓으실 것 같아서 말이다. 지금 상태로는 그게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말씀도 하시고 정신도 온전하실 때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 아니겠니? 나는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없는 가엾은 처지가 되었다. 나는 끝내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12. 형이 집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누워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만사제쳐두고 신문만은 꼭 읽었는데 병석에 들어놓은 뒤로는 무료함을 달래려고 더욱 신문에 매달렸다. 어머니와 나는 굳이 말리지 않고 가급적이면 환자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신문을 보실 정도면 괜찮은 거네요. 위독하신 줄 알고 왔는데 아주 좋아 보이시는데요. 형은 그렇게 말문을 열면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나치게 밝은 그 말투가 내게는 오히려 어색하게 들렸다. 그래도 아버지 방에서 빠져나와 나와 마주 앉았을 때는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다. 신문 같은 건 안 보는 게 좋지 않니?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무가내로 읽으시려고 하니 어쩔 수가 없어요. 형은 말없이 내 변명을 듣고 있다가 제대로 이해하고 읽으시는 건가? 하고 말했다. 형은 아버지의 이해력이 병 때문에 평소보다 상당히 둔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정신은 멀쩡해요. 아까 아버지 머리맡에 앉아서 20분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상한 점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런 상태라면 꽤 오래 가실 것 같은데요.
형과 비슷한 시각에 도착한 매제의 의견은 우리보다 더 낙관적이었다. 아버지는 매제에게 여동생에 대해 이것저것 묻고는 이렇게 말했다. 헛몸도 아닌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기차는 안 타는 게 좋아. 무리해가며 병문안을 놓으면 오히려 내가 불안해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조만간 병이 나으면 아기 얼굴이라도 보러 내가 찾아가면 되니까 걱정할 것 없다. 노기 마스레카가 자살했을 때도 아버지는 신문을 통해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접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말에 깜짝 놀랐다. 나중에 형이 내게 말했다. 그때는 정신이 이상해지신 건 아닌가 싶어 가슴이 철렁하더라. 사실은 저도 많이 놀랐어요. 하고 매제도 공감한 듯이 말했다. 실제로 그 무렵의 신문은 연일 시골 사람들이 놀랄만한 기사들을 쏟아냈다. 나는 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 주의 깊게 그 기사들을 읽었다. 읽을 시간이 없을 때는 슬쩍 내 방으로 가져와서 샅샅이 훑어보았다. 나는 군복을 입은 노기대장과 궁녀 같은 의상을 걸친 부인의 모습을 오랫동안 잊을 수가 없었다. 비통한 소식이 바람처럼 시골 구석까지 불어와 잠든 것 같은 초목을 한창 흔들고 있을 즈음 뜻밖에도 선생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보가 날아들었다. 양복을 입은 사람만 봐도 개가 지저대는 시골에서는 한 통의 전보도 큰 사건이었다. 전보를 받은 어머니는 역시나 놀란 표정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나를 일부러 불러냈다. 어머니는 무슨 내용이니? 하고 묻고는 옆에 서서 봉투를 뜯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전보에는 좀 만나고 싶은데 와줄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 간단히 적혀 있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틀림없이 부탁했던 일자리 때문일 거야. 하고 어머니가 단정하듯 말했다. 나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형과 매제까지 불러들인 내가 병든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도쿄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어머니와 상의해 갈 수 없다는 전보를 치기로 했다. 간략하게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아 자세한 사정을 편지에 적어 그날 중으로 보냈다. 부탁한 일자리가 난 것이라고 믿었던 어머니는 정말 운이 나쁠 때는 어쩔 도리가 없구나. 하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13. 내가 선생님에게 쓴 편지는 상당히 길었다. 어머니도 나도 이번에는 선생님이 뭔가 확실한 소식을 전해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낸 지 이틀 만에 또 내 앞으로 전보가 도착했다. 전보에는 오지 않아도 된다는 글귀밖에 없었다. 나는 그것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아마 편지로 자세히 말씀하실 모양이다. 어머니는 여전히 선생님이 나를 위해 일자리를 주선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나도 어쩌면 그럴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선생님의 평소 태도로 밀어볼 때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다. 선생님이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제 편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테니 이 전보는 그 전에 보낸 게 분명해요. 나는 어머니에게 그런 뻔한 말을 건넸다.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겠지. 하고 대꾸했다. 내 편지를 받기 전에 보낸 전보라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날은 마침 주치의가 병원 원장과 함께 찾아오기로 한 날이었기에 어머니와 나는 그 문제에 관해 더 이상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 두 의사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환자에게 관장 치료를 하고 돌아갔다.
의사에게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말을 들은 뒤로 아버지는 자리에 누운 채 타인의 손을 빌려 대소변을 처리하고 있었다. 성격이 깔끔한 아버지는 처음에는 상당히 꺼려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누운 채 용변을 보았다. 그리고 병세가 악화될수록 신경도 점점 둔해지는지 날이 갈수록 그런 배설에는 개의치 않게 되었다. 이따금 이불이나 요를 더럽혀 곁에 있는 사람이 눈살을 찌푸려도 본인은 오히려 태어냈다. 물론 병의 특성상 소변의 양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의사는 그것을 염려했다. 식욕도 점차 줄어들었다. 가끔 뭔가를 먹고 싶어 하지만 입에서만 원하고 있을 뿐 목구멍을 넘기는 양은 극히 적었다. 좋아하는 신문을 손에 쥘 기력조차 없었다. 베개 옆에 있는 노안경은 검은 안경집에 들어간 채 나올 줄을 몰랐다. 지금은 10리쯤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온 사쿠 아저씨가 병문안을 왔을 때 아버지는 자네 사쿠 왔는가? 하며 흐릿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사쿠, 와줘서 고맙네. 자네는 건강해서 좋겠군. 난 이제 글렀어. 그렇지 않아. 자네는 대학을 졸업한 자식이 둘이나 있지 않은가? 그까지 병에 좀 걸렸다고 그렇게 낙담했고 없네. 나를 좀 보게. 마누라는 먼저 저 세상으로 가버렸지 자식도 없지. 그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야. 건강하면 뭘 하나. 아무런 낙도 없는 걸. 관장 치료를 한 것은 사쿠 아저씨가 다녀가고 2, 3일 후의 일이었다. 아버지는 의사가 치료해준 덕분에 속이 아주 편해졌다며 기뻐했다. 삶에 대한 자신감이라도 생긴 듯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옆에 있던 어머니는 그런 분위기에 이끌린 것인지 환자에게 기운을 북돋으려는 것인지 선생님으로부터 전보가 온 것을 마치 아버지가 바라던 대로 도쿄에 내 일자리가 난 것처럼 얘기했다. 나는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선뜻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을 수 없어 잠자코 듣기만 했다. 아버지는 안색이 밝아졌다. 그거 잘 됐네요. 하고 매제도 거들었다. 어떤 곳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니? 하고 형이 물었다. 이제 와서 그것을 부정할 용기는 내게 없었다. 나는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애매한 대답을 하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14. 아버지의 병세는 마지막 순간에 직전까지 진행되었다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식구들은 혹시 운명의 날이 오늘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마음을 졸이며 잠자리에 들었다. 아버지는 곁에서 지켜보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간병은 수월한 편이었다. 만일에 대비해 밤에는 한 사람씩 교대로 깨어 있었지만 나머지 식구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 어느 날인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어렴풋이 환자의 신음소리를 들은 것 같아 한밤중에 일어나 아버지가 누워있는 방으로 가본 적이 있다. 그날 밤은 어머니가 깨어있을 차례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서 팔베개를 하고 잠들어 있었다. 아버지도 깊은 잠에 빠진 듯 조용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형과 함께 모기장 안에서 잤다. 매제는 손님 대접을 받는지 따로 떨어진 방에서 혼자 지냈다. 새끼도 딱하게 됐네. 저렇게 며칠씩이나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세키는 매제의 성이었다. 그다지 바쁘지 않으니까 저렇게 머무르고 있는 거겠죠. 매제보다는 형이 더 곤란할 텐데요. 이렇게 길어지면. 곤란해도 할 수 없지. 다른 일도 아니고.
나는 형과 나란히 잠자리에 누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형의 머릿속에도 내 가슴속에도 아버지는 어차피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차피 일어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하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는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하고 형이 말했다. 실제로 형의 말처럼 그렇게 보이는 구석도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문병을 오면 아버지는 아무리 말려도 꼭 만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렇게 만나면 항상 내 졸업 축하 잔치를 열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했다. 그 대신 병이 나으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식의 말을 가끔 덧붙이기도 했다. 졸업잔치가 취소된 걸 다행으로 알아. 내 잔치 때 얼마나 힘들던지. 하며 형이 오래전의 기억을 상기시켰다. 나까지 마지못해 술을 들이켰던 그 어수선한 잔치를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술과 음식을 억지로 권하던 아버지의 모습도 내게는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우리는 그다지 사이좋은 형제는 아니었다. 어렸을 때는 툭하면 싸웠고 언제나 나이 어린 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전공 분야가 서로 다른 것도 전적으로 성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대학에 다닐 때 특히 선생님을 만난 뒤로 멀리서 형을 바라보면서 항상 속물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형과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기에 또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나 항상 멀게만 느껴졌다.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보니 형제간의 정이 가슴속 어디선가 자연스레 샘솟았다. 지금 처한 상황도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 크게 작용했다. 두 형제의 공통분모인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머리맡에서 형과 나는 손을 맞잡은 것이다. 너는 앞으로 어떡할 생각이냐? 하고 형이 물었다. 나는 형에게 전혀 다른 방향의 질문을 던졌다. 우리 집 재산은 얼마나 될까? 나는 모르지. 아버지가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했으니까. 하지만 재산이라야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될 거야.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여전히 선생님으로부터 답장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아직 편지 안 왔니? 하며 나를 곤혹스럽게 했다. 15. 선생님 하는데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고 형이 물었다. 일전에 얘기했잖아요. 하고 내가 대답했다. 나는 자기가 물어봤으면서 설명해주면 금방 잊어버리는 형의 성격이 거슬렸다. 듣긴 들었는데 형은 듣긴 들었지만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형이 꼭 선생님에 대해 이해해 주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화가 났다. 또다시 예의 그 형다운 면모를 보는 것 같았다. 형은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저명 인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대학 교수 정도는 될 거라고 추측하고 있었다.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형은 생각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노는 거라고 속단한 데 반해 형은 뭔가를 할 수 있는데도 빈둥거리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다. 에고이스트는 좋지 않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겠다는 건 너무 태만한 생각이야.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야 하는 거야. 나는 형에게 자신이 말한 에고이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는 있느냐고 되묻고 싶었다. 형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어쨌든 그 사람 덕분에 일자리가 생겼다니 다행이다. 아버지도 기뻐하시는 것 같고. 선생님으로부터 확실한 내용의 편지가 오지 않는 이상 나는 그렇게 믿을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말할 용기도 없었다. 어머니가 지레짐작으로 모두에게 말을 퍼뜨린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그 말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의 재촉과는 상관없이 나도 선생님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식구들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일자리에 관한 얘기가 씌어 있기를 바랐다. 죽음에 임박한 아버지를 앞에 두고 그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안심시켜 드리고 싶어하는 어머니를 앞에 두고 일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형을 앞에 두고 그 외에 매제나 큰아버지나 고모를 앞에 두고 나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던 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이상한 누런 액체를 토했을 때 나는 일전에 선생님과 사모님에게 들었던 위험한 상황을 떠올렸다. 저렇게 오랫동안 누워있으니 위도 많이 나빠졌을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다. 형과 내가 거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형은 내게 들었니? 하고 물었다. 의사가 돌아가기 직전에 형에게 한 말을 들었느냐는 뜻이었다. 나는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다. 너 여기로 돌아와 집안을 돌볼 생각은 없니? 형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실 텐데. 하고 형이 다시 말했다. 형은 나를 흙냄새를 맡으며 시골에서 썩어도 아쉬울 게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책만 읽을 거라면 시골에서도 충분하고 게다가 직장을 구할 필요도 없으니 너한테는 제격일 것 같은데. 형이 돌아오는 게 순서죠. 하고 내가 말했다. 난 그럴 형편이 못 돼. 하고 형이 잘라 말했다. 형의 머릿속에는 세상에 나가 마음껏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싫다면 일단 큰아버지한테 부탁드려 보겠지만 어쨌든 어머니는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돌봐드려야 해. 어머니가 이곳을 뜨려고 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훗날의 일에 대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16. 아버지는 이따금 헛소리까지 하게 되었다. 노기 대장님께 죄송하구나. 정말로 면목이 없다. 아니, 나도 곧 뒤따라가야지. 뜬금없이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어머니는 마음이 불안했는지 식구들을 모두 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있게 했다. 정신이 온전할 때면 한없이 쓸쓸해하는 아버지 역시 그러기를 바라는 듯했다. 특히 아버지는 방안을 둘러보고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어김없이 네 어머니는? 하고 물었다. 묻지 않더라도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부르러 갔다. 어머니가 하던 일을 멈추고 방으로 들어와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어도 아버지는 그저 어머니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전혀 엉뚱한 말을 꺼내기도 했다. 여보, 당신한테 여러모로 신세를 많이 졌어. 하고 갑자기 다정하게 말을 건네기도 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언제나 눈물을 글썽였다. 그런 뒤에는 항상 지금과는 대조적인 아버지의 건강했던 옛 모습을 떠올리는 것 같았다. 지금은 저렇게 처량하게 말하지만 예전에는 나한테 얼마나 모질게 대했는데.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빗자루로 등을 얻어맞은 이야기를 꺼냈다. 형과 나는 지금까지 여러 번 들었던 그 이야기를 여느 때와는 다른 기분으로
아버지에 대한 추억거리처럼 귀담아 들었다. 아버지는 눈앞에 어스름이 비치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도 아직 유언 비슷한 말은 꺼내지 않았다. 지금쯤 아버지에게 뭔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며 형이 내 얼굴을 쳐다봤다. 글쎄, 하고 내가 대답했다. 우리가 먼저 그런 말을 꺼내는 것은 환자를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았다. 우리는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큰아버지에게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큰아버지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죽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쪽에서 유언을 재촉하는 것도 도리는 아닌 것 같아. 결국 그 이야기는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가 잠시 혼수 상태에 빠졌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아버지가 잠든 것으로 착각하고 오히려 좋아했다. 저렇게 편히 주무시고 있으니 곁에 있는 사람도 한결 낫구나. 아버지는 이따금 눈을 뜨면 갑자기 아무개는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대개 그 아무개는 바로 조금 전까지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의식에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있는데 밝은 부분만이 어둠을 누비고 나아가는 하얀 실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어져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혼수 상태를 일상적인 수면으로 착각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얼마 후 아버지는 혀가 꼬이기 시작했다. 뭔가 얘기를 해도 발음이 부정확해 무슨 말인지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많았다. 그래도 처음 얘기를 시작할 때는 위독한 환자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우리도 아버지의 귓가에 입을 대고 평소보다 더 크게 말해야 했다. 머리를 식혀주면 환자가 좋아하나요? 네, 나는 간호사와 함께 아버지의 물베개를 바꾸고 새로 얼음을 채운 주머니를 머리 위에 얹어드렸다. 거칠게 깨진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이 주머니 속에서 고르게 자리 잡는 동안 나는 그 주머니로 아버지의 벗어진 이마 끝을 부드럽게 누르고 있었다. 그때 형이 복도에서 방으로 들어와 말없이 내게 우편물을 건네주었다. 비어있는 왼손으로 그 우편물을 받아든 순간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일반 편지에 비해 상당히 무거웠다. 봉투도 일반적인 편지 봉투가 아니었다. 물론 그런 봉투에 넣을 수 있는 분량도 아니었다. 겉을 반지로 싸서 풀로 꼼꼼히 봉해 놓았다. 나는 형에게 그 우편물을 받자마자 금방 등기우편임을 알 수 있었다. 뒤집어 보니 거기에 선생님의 이름이 가지런한 글씨로 씌어 있었다. 얼음주머니를 들고 봉투를 뜯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나는 일단 그것을 품속에 집어넣었다. 17. 그날은 아버지의 상태가 유난히 심각해 보였다. 내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가자 저편에서 걸어오던 형이 초병 같은 말투로 어디 가니? 하고 나를 불러세웠다. 아무래도 상태가 좀 이상하니까 가급적이면 아버지 곁을 떠나지 마라. 하고 당부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품속에 넣은 편지에는 손도 못 대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눈을 뜨고 어머니에게 방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물었다. 어머니는 저기 있는 건 누구고 여기 있는 건 누구라고 일일이 설명해 주었고 아버지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이지 않을 때는 어머니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무개라고요. 아셨어요? 하고 말했다. 정말 여러모로 신세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다.
머리맡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은 한동안 말없이 환자의 상태만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그중 한 사람이 일어나 옆방으로 갔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일어났다. 나도 세 번째로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갔다. 내가 자리를 뜬 것은 아까 품속에 넣었던 우편물을 뜯어보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환자의 머리맡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 그 자리에서 단숨에 다 읽을 수는 없었다. 나는 그것을 읽기 위해 따로 시간을 냈다. 나는 질긴 섬유질 봉투를 손으로 천천히 잡아 뜯었다. 봉투 안에서는 가로세로로 줄이 쳐진 종이에 가지런히 글씨를 써넣은 원고 같은 게 나왔다. 종이는 봉투에 넣기 좋게 네 겹으로 접혀 있었다. 나는 접힌 종이를 읽기 편하도록 평평하게 폈다. 나는 그 많은 양의 종이와 잉크가 내게 무슨 얘기를 들려줄까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와 동시에 아버지의 상태도 마음에 걸렸다. 내가 이 글을 다 읽기 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형이나 어머니 혹은 큰아버지가 나를 부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선생님의 글을 차분하게 읽을 분위기가 아니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첫 장을 읽었다. 첫 장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자네가 내 과거에 대해 물었을 때는 대답할 용기가 없었지만 지금은 자네에게 그것을 명백히 밝힐 자유를 얻은 것 같네. 하지만 그 자유는 자네가 도쿄에 오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세속적인 자유에 불과하다네. 따라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하지 않으면 자네에게 내 과거를 간접 경험으로 들려줄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네. 그렇게 되면 그때 내가 굳게 약속했던 말은 전부 거짓이 되지. 그래서 나는 부득이 입으로 해야 할 말을 이 글로 대신하기로 했네. 나는 거기까지 읽고 나서야 선생님이 그렇게 긴 편지를 쓴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애초부터 선생님이 내 일자리 문제로 편지를 보낼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글쓰기를 꺼려하는 선생님이 왜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써서 내게 보여줄 생각을 하게 된 걸까? 선생님은 왜 내가 상경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걸까? 자유를 얻었으니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자유는 다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나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면서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다. 나는 계속해서 다음 글을 읽으려고 했다. 그때 형이 아버지의 방 쪽에서 큰 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얼른 일어났다. 복도를 달려가 가족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드디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18. 아버지의 방에는 어느새 의사가 와 있었다. 환자를 되도록 편하게 해주려는 취지에서 이제 막 관장 치료를 하려던 참이었다. 밤새 환자를 지켰던 간호사는 별실에서 자고 있었다. 이런 일에 익숙지 않은 형은 자리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형은 내 얼굴을 보더니 좀 도와줘. 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자리에 앉았다. 나는 형을 대신해 아버지의 엉덩이 밑에 기름 종이를 갖다 댔다. 아버지는 조금 편안해진 듯했다. 의사는 머리맡에 30분쯤 앉아서 관장 결과를 확인한 뒤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나는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병실을 빠져나와 다시 선생님의 편지를 읽으러 갔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책상 앞에 앉자마자 형이 또다시 큰 소리로 나를 부를 것 같았다. 이번에 또 부르면 정말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손이 떨렸다. 나는 선생님의 편지를 내용도 읽지 않고 페이지만 획획 넘겼다. 꼼꼼하게 칸을 메운 글자들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을 읽을 여유는 없었다. 띄엄띄엄 골라서 읽을 여유조차 갖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대충 들춰보고 다시 원래대로 책상 위에 놓아두려고 했다. 그때 우연히 결말에 가까운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자네가 이 편지를 받을 즈음엔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걸세. 벌써 죽었을 테지.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이제까지 쿵쾅거리던 내 심장이 한순간에 굳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맨 뒷장부터 거꾸로 페이지를 넘겼다. 한 장에 한 구절 정도씩 읽어나갔다. 나는 빠른 시간에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알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어른거리는 글자들을 훑어나갔다. 그때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은 선생님의 안부뿐이었다. 선생님의 과거, 언젠가 선생님이 내게 들려주겠다고 약속한 어스름한 과거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나는 거꾸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내가 알려는 것을 쉽게 보여주지 않으며 애를 태우는 그 편지를 일단 덮어두었다. 나는 다시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러 방문 앞까지 갔다. 방 안은 의외로 조용했다. 피곤에 지친 얼굴로 머리맡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손짓으로 불러내 상태는 좀 어떠세요? 하고 물었다. 조금 편안해지신 것 같아.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 어떠세요? 관장하고 나니까 좀 편해지셨어요? 하고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또렷하게 고맙다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생각했던 것만큼 정신이 흐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그곳에서 나와 내 방으로 돌아왔다. 시계를 보면서 기차 시간을 확인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오비를 고쳐매고 소매자락 속에 선생님의 편지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부엌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나는 정신없이 의사의 집으로 달려갔다. 아버지가 앞으로 2, 3일쯤 더 버틸 수 있는지 어떤지 의사에게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다. 주사를 놓든 뭘 하든 더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사는 집에 없었다. 내게는 가만히 앉아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만한 시간이 없었다. 마음도 불안했다. 나는 곧바로 인력거를 잡아타고 서둘러 기차역으로 향했다. 나는 기차역 벽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어머니와 형 앞으로 편지를 썼다.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나는 인력거꾼에게 서둘러 편지를 집에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과감히 도쿄행 열차에 뛰어올랐다. 나는 덜컹대는 3등 열차 안에서 소매자락에 넣은 선생님의 편지를 꺼내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어나갔다.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최진혁, 김미소 저자 나스메 소세키 번역 김성기 올제가 출시하는 모든 오디오북의 저작권은 올제에게 포함되어 있으며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